안녕하세요. 임채연입니다. 오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저희 과목명이 스마트 건설인데 거기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는요. 오늘 강의 목차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4차잖아요. 4차면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한 번 이상은 배워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발명한 증기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웬만한 거는 죄다 수작업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기계화 혁명을 통해서 공업이 크게 발전을 시작하는 18세기를 1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1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오는데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기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핵심 기술로서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랑 대량 생산이랑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비행기, 잠수함, 영화, 라디오, 축음기, 전화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2차 산업혁명인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시기에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때 대부분의 기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 다른 말로 전기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혹은 정보화 혁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컴퓨터랑 인터넷이에요.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 ENIAC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로 이어진 개인용 컴퓨터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요. 인터넷이, 최초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됐던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건요, 2016년입니다.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은 스위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다른 말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이런 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 전혀 다를 것이다. 빠르게 변하고 파괴적인 혁신, 그런 기술로 점점 더 변화가 가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제부터 조금 살펴봅시다. 1차 산업혁명은 말했다시피 증기기관하고 기계화가 키워드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전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내연기관 이런 게 키워드예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에 전자,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런 게 주요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실상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이라고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정보화 사회, 정보화 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키워드가 있긴 있지만은 이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 뚜렷하게 이거다 하는 키워드를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도 나와 있죠.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드론, 무인자동차, 로봇공학, 생명기술공학, 블록체인, 3D 프린팅, 나노, 산업바이오, 센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전 페이지 돌아가 보면 기존의 기술로 대표적인 기술로 제한이 되었던 각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손꼽혔던 기술들은 그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고 많아야 3개, 4개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전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딱 언제부터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2016년에 처음 언급이 됐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곧 4차 산업혁명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랑 차세대 제조혁명은 뭐냐면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그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차세대 제조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거를 전부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2010년, 2009년 그쯤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무튼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통칭해서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그리고 통신, Information 정보 그리고 통신,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그러니까 한글로 했을 때 딱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이거에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융합.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 분야의 권위자도 아니고 막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기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감히 제가 얘기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자료의 일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과 초연결을 바탕으로 초융합을 특징으로 하기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AI, IoT,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이나 이러한 요소 기술들은 부차적인 결과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로 인한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절차 및 속도에서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내용입니다. 여기 마지막 줄, 초연결로 인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처리 절차의 속도에서의 혁명이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지능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요. 초지능에는 기존의 지능이라고 했던 것들이 단순한 AI에서 그쳤다면은 이것들이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면서 초지능, 더 뛰어난, 더 인간에 가까운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 이런 것들을 초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빅데이터와 AI와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로 인해서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융합한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초연결. 초연결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융합 기반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안전한 국가망 통신망 서비스로 발전이 될 것이고 기능별 시스템으로 전송, 이더넷, IP 등이 결합된 단일 통합 시스템, 국가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각종 기술이 연결이 돼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융합으로 각종 기술들 AI, 빅데이터, IoT, 스마트카 그리고 또 뭐가 보이나요? 3D 프린팅, 머신러닝, 스마트팜, 드론, VR,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든 기술들이 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융합이 되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각각의 기술 하나하나도 뛰어나지만 그 기술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한 파생효과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연결되고 융합돼서 나타나는 파생효과들이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빠르게 변화하고 파괴적인 혁신 기술로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능과 정보와 이런 것들의 융합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막 엄청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런가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만 군데의 AI가 퍼져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거 볼까요? 드론. 여러분들 중에 드론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맘만 먹으면은 드론 살 수 있어요. 지금 육사에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렵겠지만은 맘만 먹으면은 사회에서는 드론을 사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시대예요. 무인 자동차 요거는 아직 좀 멀었어요. 아직 확실히 개발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무인 자동차도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어요. 로봇 볼까요? 로봇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 왔을 겁니다. 실제로 접한다기보단 뭐 뉴스나 아니면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은 뉴스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봐왔겠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뉴스 같은 거 관심이 없더라도 영화나 이런 데서 복제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같은 데서 어떤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흔하게 쓰이는 소재가 되어버렸어요.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뭔진 몰라도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원리가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이런 건 다 몰라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D 프린팅? 자세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3D 프린팅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얼핏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노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은 바이오 산업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긴 하지만 센서 같은 거는 이미 너무 흔합니다. 뭐가 흔하냐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밝기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그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끌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핸드폰 자체의 기본 기능으로 어두운 데 가면 화면이 좀 더 어두워지고요. 밝은 데, 대낮에 태양빛 아래 가면 화면이 좀 더 밝아져서 알아보기 쉽게 해줍니다. 그것도 다 센서고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들 다 터치되잖아요. 터치되는 것 자체도 정전기식으로 손가락에 흐르는 정전기를 화면에서 인식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센서예요. 사물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모른다면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이 흔하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당장 여러분 핸드폰에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 빅스비 깔려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실이 깔려 있죠. 이 두 가지가 인공지능 비서라고 각 회사에서 내세우는 기술이에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알파고 같은 거, 알파고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그뿐만입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임에서 그냥 있는 NPC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은 지금 흔하게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세대까지만 가도 막 할아버지까지 안 가도 돼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1986년생입니다. 2004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 제가 20대 초반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반도 흔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봇은 뭐 소설이나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많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무인 자동차는 진짜 상상 속에 소설에만 있는 거였고요. 드론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았어요. 3D 프린팅? 그때 아예 개념 뭐 연구실에선 있었겠죠. 누군가 연구하고 있었겠죠. 근데 일반인한테는 완전히 생소한 단어였고요. 사물 인터넷이란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센서는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쓰이지도 않았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해봐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그 정도밖에 없었지 뭐 알파고 그런 거 없었고요. 시리, 빅스비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는 살다가 20대 중반쯤 되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점점 급격하게 발전이 되다가 어느새 4차 산업혁명이란 게 이런 게 딱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사실 4차 산업 이거는 저는 제 20대 초반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림에 다시 가서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자, 1차 산업혁명의 원인이 된 게 뭐라고 그랬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기계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 튀어나온 건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와 내연기관 그것들로 인해서 촉발이 돼서 대량 생산이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전자, 컴퓨터, 인터넷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급격하게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딱 특별하게 뭘로 인해서 뭐가 시발점이 돼서 딱 특정한 어떤 기술이 시발점이 돼서 이게 팍 퍼졌다.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인으로서 가능성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 속도의 발전입니다. 특히나 무선 인터넷 속도의 발전. 막 5G, 6G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정보의 교환과 융합을 가능케 해줬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의견일 뿐이긴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 전반부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맛배기로 조금씩 그냥 짧게 건너가는 형식으로 각 기술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거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요. 기계, 물체, 전자제품 또는 동물 등 모든 사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각각을 유일하게 식별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보를 스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한다. 각 사물에 IP 주소를 부여한다. 이게 모든 사물에 IP를 부여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IoT거든요. 모든 것들, things가 모든 것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사물 인터넷에 가장 아주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런 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기 육사에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그런 집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핸드폰으로 어플에 접속을 해서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집, 혹은 아기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 그런 것들 많이 하기도 해요. 집안에 CCTV를 달아놓고 핸드폰으로 밖에서도 그걸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 혹은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은 그러한 사물에 각각의 IP 주소를 할당하고 그것들이 메인 서버 혹은 컴퓨터 혹은 인터넷 혹은 여러분의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서 거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게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수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사물 인터넷이 뭔지 대충은 감이 잡히셨죠? 좀 더 자세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거는 다음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물 인터넷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사례라고 가져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대체하는 어떤 기기, 장갑처럼 된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요런 장비, 혹은 스마트워치 이런 걸 통해서 증강현실을 하던, 뭐 게임하는데 사용을 하던, 아니면 헬스케어를 위한 어떤
반지나 팔찌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 글래스처럼 스마트 안경 이런 거. 아니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인간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스켈레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인터넷에 연동돼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으면 전부 다 그게 Io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긴 많이 들어봤죠? 근데 빅데이터가 정확히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빅데이터는 이 그림이 저는 아주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60초마다, 지금도 60초마다 98,000개의 트위터 글이 새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만 5천 개의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1100만 개의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메시지는 카톡 같은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69만 개 정도의 구글 서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는 1억 6,800만 이상의 이메일이 매 60초 안에 전송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고 새로 생성되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0초만 해도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힘든 이런 어마어마한 용량의 데이터,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왜 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60초마다 98,000개나 쌓이는 트위터인데 그 트위터 안에서 모든 트위터를 대상으로 어떤 단어가 얼마나 사용됐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거의 이용자 계층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를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몇천 개, 몇만 개 이런 정도가 아니라 60초마다 98,000개씩이나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한 달치 이런 식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 혹은 트렌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수나 실수 혹은 텍스트 이런 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음성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도 활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는 합니다. 자,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 누구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제가 볼 땐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은 최소한의 정보기술 자원을 가지고 다니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 개념은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대학생일 때 시절에는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뭔가 동영상을 보려면은 다운을 받았어야 됐어요. 다운받아서 동영상을 플레이했어야 돼요. 동영상 파일을 내가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그거를 컴퓨터에서 실행시켜야 됐었습니다. 더 과거로 가자면요. CD나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걸로 영화 같은 걸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죠? 유튜브에 가면 웬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강의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동영상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돼서 플레이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에 있는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혹은 핸드폰에 다운받아져서 그거를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서버에 업로드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 서버에 접속돼서 바로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 같은 경우, 제 이 동영상 강의 요거 같은 경우 영상 하나당 한 주 강의당 몇 기가씩 됩니다. 이 영상이, 동영상이. 근데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던 컴퓨터로 보던
하드 용량이 그만큼이 없더라도 영상을 플레이하고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이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데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터넷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개념이었어요. 무료로 풀린 것들이더라도 뭔가 다운받아서 내가 컴퓨터에 설치해서 하는 개념이었다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는 거기에 접속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 용량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컴퓨터 성능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 환경만 잘 돼 있다면 그러면은 서버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하고 뭐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접속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보기술자원, 컴퓨터든 데이터든 모바일 기기든 이런 것들을 최소한만 가지고 다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그런 서비스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미 이거 많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될 분야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영상 추천하는 알고리즘, 바둑, 체스, 장기 이런 거의 알고리즘, 대표적으로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경기했던 이 알파고도 AI죠. 그리고 삼성 비스비, 애플 시리 이런 인공지능 비서, 내비게이션의 길찾기 알고리즘, 드론이나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런 게 다 AI입니다. 사람만큼의 지적 수준 혹은 사람보다 뛰어난 지적 수준을 기계가 갖도록 하게끔 하는 거 이게 AI입니다. 뭐 AI는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로봇, 로봇도 생소한 개념 아니죠? 예전부터 영화나 만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영화에서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산업용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자 이런 데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에 가까운 사람 같은 그런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요런 특수한 형태의 동물을 닮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기 힘든 행동을 뭐 재난 현장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 이런 거를 통칭해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I와 로봇이 합체된 합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융합된 그 기술로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에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통신, 센서, IoT 등 각종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물론 아직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전혀 손도 안 대고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그런 기술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를 5단계로 주로 나누긴 하는데 그리고 현재 많은 자동차 업계가 2단계 내지 3단계에 위치해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기술을 다루는 수업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3D 프린터, TV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3D 프린터로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다양한 형태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3차원 물체를 프린팅, 인쇄해내는 예전엔 프린터라고 했으면은 그냥 종이에다 글씨나 그림 이런 거 찍어내는 정도였는데 그거를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3D 프린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AR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가장 쉬운 예로는 증강현실로는 포켓몬고 포켓몬고 다들 해봤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안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은 포켓몬고가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와 연동해가지고 실제로 있지 않는 거를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증강현실이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은 주로 이런 헤드기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하지 않는 가상의 3D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주로 요새는 게임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이런 걸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개발되고 있고 혹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차 빠르고 혁신이 지속되는,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첨단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회의 지금 현상들,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비관론이나 낙관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드리자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많아질 테고 없어지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주로 인간을 대체해서 로봇이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인간은 그 일자리를 못하게 될 거예요. 각종 공장의 자동화, 힘든 일들 기계가 대신해주고, 맥킨지라는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800개 정도의 현재 인간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약 45%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물론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로봇 수준으로는 5% 정도는 완벽하게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해도 되는 직업들이 있다. 반면에 ICT 관련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이런 4차 산업기술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전망, 변화 전망을 보자면은 2030년 기준으로 460조 원의 경제 효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만큼 더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그거는 신규 매출이 이만큼 생겨나고, 비용 절감은 이만큼이 되고, 소비자 후생,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 그런 게 이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고용 효과, 일자리에 대해서 총 노동시간 중 대충 50% 정도가 자동화될 것이다. 완전히 대체되는 직업은 0.3%, 20% 이상 대체 가능 직업은 86%. 뭐 이런 세세한 수치는 신경 안 쓰더라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나왔죠. 그리고 이미 내비게이션은 확실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내비게이션이 완벽하게 현 시대에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택시기사, 버스기사들 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술 수준이 그만큼 되진 않았어요. 근데 머지않아 될 겁니다. 10년 내로 될 거예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인간이 하는 직업은 아니게 될 겁니다. 10년에서 20년 내에 그렇게 바뀔 거예요. 대신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직업이 새로 생겨나겠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은 이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 저는 과연 어떠한 능력을 길러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3개. 수학, 창의력, 소프트 파워. 여기서 수학이 왜 나오냐면 말이죠. 물론 계산은, 수학적 계산은 사람보다 컴퓨터가 지금도 훨씬 잘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의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 중 하나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거기서부터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파워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소개한 혹은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혹은 쓰이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랑도 비슷한데 컴퓨터가 하드웨어고 그 안에서 돌리는 게 소프트웨어라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들이 하드웨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로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런 능력, 그거를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한 말인데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나 수학 능력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낮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나 수학 능력 같은 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자동 통역이 되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연구 단계에 있긴 하지만 거의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미 컴퓨터가 아까도 말했죠. 훨씬 계산은 컴퓨터가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컴퓨터 AI들을 이기려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인간의 지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러야 될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한동대 장승훈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노왓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많이 사왔습니다. 그거는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노하우라고 하죠. 이 노하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풀었을 때 요령이란 말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대1 매칭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노하우가 요령이랑 1대1 매칭되는 단어는 아닌데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예전엔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노왓, 노왓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노왓도 중요하지만 옆에 그림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노하우는 가장 오래된 개념이에요. 더 이상 이 요령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검색만 하면은 웬만한 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인터넷에서 어떻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찾기 위해 노왓이 필요한 겁니다. 후는 결국 내가 뭘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특정 어디서 찾을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웨어에 해당되고요. 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도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how에 대한 거는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now what, 무엇인가, 이게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에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육하원칙에 대한 것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 know what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를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know what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에 어떤 게 있는지,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이 기술들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 요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저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know what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하면은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노하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칭할 때 검색어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검색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검색어가 있어야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색어로서의 what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중간고사까지는 앞서 언급드린 이런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이해를 시키고, 이 기술들이 뭔지 자세히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아니면 how에 대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PPT는 끝이 났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되셨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반드시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오늘 언급된 주요 기술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에 대한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